저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주권이 망한다? 아니거든요. 북한 시스템이라는 게 김정은이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김정은이까지 오면서 이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구루를 깨면 북한은 망합니다. 근데 북한도 아시다시피 내륙지대에 들어가서 빠질 구멍이 없잖아요. 섬나라는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딱 가운데 끼워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북한이 숨통조이가 되거든요. 북한이 일반적으로 제일 가까운 형제 국가라 그러죠. 현지 국가로 꼽을 수 있는 게 중국, 러시아, 쿠바, 수리아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쿠바는 대한민국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거든요. 쿠바가 말하자면 자유, 개방 쪽으로 간다는 건 북한 당국도 이걸 예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쿠바가 말하자면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망하고 쭉 하면서 더해된 게 땅을 사유화시키고 개인 택시 인정했거든요. 그게 기간 문제지 앞으로 대한민국하고 외교관계 구축할 거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예금하고 그러니까 크게 북한에 이렇게 심리적 타격을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저지하고 막으려고 그러다가 막지 못한 거지. 시대적 흐름이니까. 분명 막으려고 그러죠.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한 거지. 짐작은 하고 있었고 북한은 철저히 자기식으로 봤을 때는 실리 외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북한 안에는 대주책들이 어떻게 수립되는가. 이거는 김정은이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북한 내무성에 앉아있는 내부 요원들이 보험권을 작성해가지고 대정책적 고위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담당한 나라 중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외교 활동을 앞으로 차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작전 전술로 짜가지고 김정은한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자마자 김정은이가 사인하는 순간에 이게 김정은이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방침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김정은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보험권 체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 외교를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러시아하고 좀 더 친밀해지고 다 같은 형제국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 쪽으로 더 치우쳤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아니면 김정일 시대 마감으로 들어가면서 첫째 김정은에 대한 말하자면 인정을 좀 힘들게 주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의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그런 의식 과정에서 자기를 쉽게 말하면 왕자로서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인정에는 그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더 러시아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러면 경제적으로라도 중국이 어디까지나 북한을 컨트롤하는 방식에서 조금 지절한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련항에서 북한에 들어오는 물자들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막았다 기로다 발부 가지고 작두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라봤을 때 운명적으로 야들한테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중국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중국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북한의 모든 전략물자나 모든 물자는 중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게 컨테이너로 들어오는데 그 컨테이너가 대련항에 딱 걸쳐서 선박 식별기가 탁 없애고 북한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까지는 식별 신호 갖고 가다가 근데 대련항에서 이거를 세관검열을 한다 하면서 그걸 장기간 거기다 쳐놓는 거예요. 북한이 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는. 그래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이제 그러면 북경에 가겠죠. 가서 그 외무성 항의하겠죠. 야, 너네 왜 우리 컨테이너를 빨리 들여버리지 않냐? 중국 외무성은 대답하는 게 그런 게 있나? 우린 몰랐다. 이러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들이 황당하지. 이런 게 반복이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라볼 때는 중국이 저 좀 형제국가인데 너무 치졸하게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그 다음에 또 칠레 외교는 뭐나 지금 러시아 쪽에서 탁 할 땐 북한이 기본 외화를 장출할 수 있는 기본 많은 돈을 장출할 수 있는 그게 무기 판매거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암흑 속에 감춰져 가지고 여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큰 시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팔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쪽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문제 해결이 다 되게 되면 중국 쪽에서 또 무슨 새로운 환경이나 조성이 되게 되면 또 이쪽으로 싹 갈아타는 거죠, 이렇게도. 지금 시진핑이 말하자면 대북 정책에서 조금 확고하다. 그리고 또 김정일이가 그 상황을 다 판단했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게 대중 의존도를 낮추라 그랬거든요. 북한이 너무나도 중국에 많이 의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북한이 숨통조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숨통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하나의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도 아시다시피 내륙지대에 들어가서 빠질 구멍이 없잖아요. 섬나라는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딱 가운데 끼워가지고 선택지가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는 게 가까운 나라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택지는 러시아로 가는 거죠. 러시아 쪽에다가 자기의 하나의 예비 통로, 루트를 하나 마련해 놓는 거죠. 그게. 그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적 입장에서 대북 관계를 보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에게 있어서 동북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보루나 같은 거거든요. 미국과의 관계 문제 아니에요. 일단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말하자면 통로를 막고 있는 게 북한 아니에요. 나라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하고 적대적인 국가가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미국하고 미국의 군사 관계 그런 문제점에서 직접적으로 마주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결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만충지대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차원이 틀린 거죠. 대만이라는 나라는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중국이 북한은 국가라고 인정한 나라니까 그 차원에서 벌써 자기 나라 땅이라는 입장하고 이거는 자기 하나의 만충지대라는 입장하고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틀린 거죠. 아무래도 동북 삼성이 있고 모든 경제적인 건설을 하려고 해도 모든 물자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그게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로비를 하죠. 미국에서 로비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의 로비를 하죠. 또뭉치 갖다 들이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가도리 컨트롤하지 못해도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가운데서 중국에도 밑보이지 않고 푸틴한테도 밑보이지 않으려니까 이번에 내가 그래서 푸틴이 와서 무슨 해방탑인가 방문했다고 그런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왜 중국 그쪽에 가서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그런 걸 쓱 바라볼 때 서로 말하자면 러시아도 중국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을 아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비율을 맞춰주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너네가 그렇구나 하고 러시아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거 같아도 속으로는 사실 수락한다 그럴까? 그런 형식의 윙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관계 발전에서 중국이 뭘 잘하고 있는가? 중국은 북한에다가 경제물자나 전략물자를 줄 때 원조의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차관의 형식으로 주거든요. 차관의 형식으로 준다는 건 무슨 소리나 빚을 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나라 대통령이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 항상 선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뭐 옛날에 러시아 재무상이 올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 갈 때 줬던 빚을 탕감해줬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외교라는 건 주고받고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온다 하면 푸틴도 뭘 선물을 가지고 올 거고 그러면 또 갈 때는 김정은이 또 선물을 안겨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단결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누가 오면 군중시위나 큰 행사를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김정은이 주위에 똘똘 뭉쳤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나오고 다 한다. 이런 걸 자기의 파워를 보여주고 싶은 거지. 정리가. 주권 딱 없고. 내가 김정은이를 처음 알게 된 게 집권자가 되기 전에 알게 된 게 사진이 그 말하자면 북한에 많은 기념사진이 큰 게 이게 한 8장인가 9장인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김정은이가 따라다닌 거예요. 방문지는 함흥 비료공장. 그때 김정은이가 있다는 거 후계자라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보고 저 후계자가 있었구나 하고. 근데 지금 조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김정일이는 좀 불쌍하게 자랐거든요. 엄마 없이 뭐 일단 하니까 좀 뭐랄까 프로는 송아지지. 정일이는 불행하다나니까 생각하는 게 불행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은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김정은이 성격은 조금 죽궁적이란 말이죠. 생각나는 대로 한단 말이지 앞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앞으로의 그 말하자면 이 가문의 운명 문제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막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탁선이 없지. 그다음에 내가 그 밑에서 있던 말하자면 충실했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초신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진짜 자천 당한 뿐만 아니라 무슨 반낭 반해명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문이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지키던 사람들이 거기서 동료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따르지 않으면 막 치는 거죠. 그거 기분 파지 완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떤 간부들은 나올 때 자기가 상황이 좀 불리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하는가. 난 이제 자진해서 은퇴하겠습니다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정은이한테 찾아가서 북한식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업적에 대한 그런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말을. 북한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제스처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스처하는 거예요. 방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북한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는 게 김정은이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말하는 이제 부속 장치로 북한 내부선도 갖고 이렇게 김정은이 말을 만들어주잖아요. 이렇게 계속 방침이라는 걸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걸 북한이 70년 동안 다듬은 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체계적으로 구축한 거예요.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이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김정은이까지 오면서 이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죽는다? 딴 사람 원래는 되는 거예요. 체제가 말하자면 기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반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북한 주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게 저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 주권이 망한다? 아니거든요. 북한 시스템을 잘 몰라서 북한 시스템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어가지고 제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이고 다 뚫고 받치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장치가 있다는 소리지. 난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꿀 수 있는데 하드웨어가 딱 있는데 이 하드웨어를 깨야 되잖아요. 하드웨어가 말하면 70년 동안 인간이 구축해 놨지만 구루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루를 깨면 북한은 망합니다.
르륵 깨면 혼자 배우는 거죠. 프로그램처럼 몽땅 인입해 넣은 이런 알고리즘이 쫙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분쇄가 되게 되면 완전 컨트롤이 다 망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하면서 이게 굳어진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득권층은 계속 바뀌지만 바뀌면서 이 사람들도 계속 여기다 이게 알고리즘을 넣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딱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으면 바뀌어진다? 다른 사람 또 알고리즘에 또 하나 따서 멈춰졌다고 원래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국제 회의들이 이야기하는 게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유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도한다는 게 뭐나 북한이 빨리 말하자면 다당제로 가고 개혁개발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사회로 이제 가게 되면 다당제만 돼도 그 알고리즘이 깨질걸요. 그래서 유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유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민주주의적인 선거 이렇게 도입이 되도록끔 북한 당국을 설득시키고 유도한다 이런 제안을 했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일의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것에만 거쳐가지 말고 여러 측면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통일에 대한 지향과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충분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이 여러 가지 분들이 가진 그 생각을 종합해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내고 독재 정권을 파괴하도록 유도하고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에는 김정일이가 북한노동당 선전부로 들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지인 하면서 쭉 전체 구축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김정일을 대신해서 김일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이 자체는 깜짝 선물이거든요, 지금. 그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나 북한에서는 통치자의 하견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학급을 꾸려주거든요. 인맥을 학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부류의 학생들을 데리다가 김정은하고 좀 같이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종합대학이 아니라 자기네 저택공간 어디서 가서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주지.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맞으면 역사가 작다나니까 지식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김정은이가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북한에서 당비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조직비서거든요. 왜 조직비서가? 조직비서는 당비서의 활동을 컨트롤하거든요. 견제관계지. 그러니까 조직비서 위치에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신복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가만 자리 배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가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왜 젊은이들을 확 끼워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나이 또래 자기 시대 사람들을 씹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처럼 한 10년 이게 집권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간층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 김정은하고 동등하게 쫙 올라서는 거 기카하면서 자기 집안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와서 이야기 드릴 때 북한이 어느 날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면 힘들다고.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이 이제 10년이 됐어요. 기반이 마련됐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 피비린내나는 이런 살력 작전이 다 있지 않았어요. 마음에 거슬리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다 천에 깔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히 완배했다가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어느 정도 지식 기반 인프라 구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북한 당국이 그거 국제사회의 무슨 질서나 국제법이나 이런 걸 의식하게 되면 지금 독재 국가를 유지하겠어요? 못하지.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국제 유엔 무대에서 옛날에는 표심 잡기를 했는데 표심 잡기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요, 벌써. 거기서 자기 지식 기반 마련해서 옛날처럼 비동맹 국가 해가지고 끌어당겨서 유엔에서 그런 활동 자체를 벌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북한은 벌써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고립된다는 걸 인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활동을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친구가 러시아하고 중국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북한 외교도 옛날에는 말하자면 지역적인 포괄적인 외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북한의 대사관이 지금 나가 있는데 대사관 위치나 대사관들이 역할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북한이 유럽 쪽에서도 대사관들 있는 거 보게 되면 그 중점만 딱딱 지키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쪽도 갖고 먹고 살아남으면 되지. 김정은이 자체는 자기 자체는 행복하니까. 국민들 생각 안 하니까. 공무원이나 북한 국가적 입장에서 말고 그러면 내가 북한 주민,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에다 물자를 보낼 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루트로 많이 보내요. 그 물자나 물품의 신용도가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짝퉁이지. 사람이 살려면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잖아요. 치약, 칫솔, 비누, 이런 물자들이 북한의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고 미수를 통해서 들여오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불순물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라는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거기서 장기간 동안 그런 중국의 물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게 있었거든요. 그 고통이 지속화되고 북한 내부 주민들 속에 이게 연운화되면서 그러니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교육할 때 중국하고 역사적인 그런 가정은 배워주지 않거든요. 조선 역사, 인민학교 때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교에서 한번 더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걸 자기 식대로
주체적 입장에서 보고 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체적 입장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중국 역사를 바라본다는 소리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역사 고증의 원칙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북한 중심에 보단하니까 이런 건 아예 모르는 거죠. 거기서는 주민사회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교육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역사도 다 그렇게 왜곡당해서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뭐 중국하고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려나 고구려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북한이 그 독재 정권에서 왕들이 세습되는 이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러시아나 중국의 그 말하자면 집권자들이 자기도 저런 모습이 되었으면 해서 그걸 따라 이미지화하지 않았나, 이미테이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보고 나도 좀 장기 집권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그래서 보고 가지지 않았나. 북한이 하여튼 새집의 국가고 그러니까 저거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체코슬로바키아랑 뭐 대통령들이 와서 북한을 많이 그 이미테이션 하지 않았어요. 모방을 했거든요. 나도 그래서 바라보면서 아니 저 대통령들이 뭐 러시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북한이 독재적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 뭐 이걸 외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장기 집권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바라보면서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